뭐 그야말로 동맹 수준으로 격상이 된 것 같아요. 세 나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서해를 중국이 짚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가 다 그냥 동맹처럼 뭉쳐서 큰 세력이 되고 있으니 정말 걱정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해석해 주시는 이제 교수님에게 일단 뭐 가장 뜨거운 거는 지금은 북중러. 이니까요.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면, 김정은이 전선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제 만났는데, 북중러 3개국 정상이 함께 이제 테난먼 강장의 마루에 오른 게 6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북중러 3국의 역학관계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그야말로 동맹 수준으로 격상이 된 것 같아요. 세 나라 간의 관계가.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동맹이면서 또 군사적인 동맹이어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단순히 이 세 나라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인도와 브라질도 또 사실은 관여가 돼 있습니다. 약간 경제적으로 브릭스 쪽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브릭스인데, 이게 사실은 브릭스라고 하는 게 이름은 멋있는데 별로 그렇게 결속력이 없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고, 브라질, 중국 사이도 서로 물건을 팔기는 원하는데 뭐 사주긴 별로 원치 않는 뭐 그런 이해관계가 뭐 그다지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그런 사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들에다가 인도하고 브라질에다가 관세를 50%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야말로 폭탄을 떨어뜨렸더니 이 나라들이 자기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 쪽으로 가서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러시아하고 인도는 더욱더 가까워졌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그 반미 세력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걱정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스럽다. 이건 단순히 북한이 이것 때문에 고무를 받을까봐라고 하는 그 걱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도 우리를 영토적으로 압박해오고 있잖아요. 이미 서해안에다가 우리 한국하고의 공동 관리 수역에다가 자기네들이 양식장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거 언제든지 군사시설화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뭐 말 한 번 뻗긋 못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서해를 중국이 그냥 짚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가 다 그냥 동맹처럼 뭉쳐서 큰 세력이 되고 있으니 정말 걱정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자, 그럼 북중러가 이제 만나게 된 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이런 간세 정책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이런 블록 현상을 더 심화하게 만든 부분도 있는데, 이전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잘했다고 봐야 하는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제 이게 한국 경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해결된 사안은 하나도 없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칭찬 위주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면서 트럼프가 좋아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다. 이거를 이제 좋게 보신 분들은 외교적으로 너무 잘한 거다 하신 분이 있고, 안 좋게 보신 분들은 그 자존심도 없냐,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잘 지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데. 미국인데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군림을 하면서 나한테 와서 엎드려라고 하는데, 그럼 엎드려야죠. 거기서 덤비면 얻을 수 있는 게 인도처럼 되는 거예요. 또 브라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브라질, 인도가 뭐 어떻게 됐는데요? 저 인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관세 이거 이전에 그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투가. 그것을 트럼프가 압력을 가해서 너희들 그러면 둘 다 관세 엄청나게 두들 거야. 그러니까 전쟁 멈춰 해서 전투를 멈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모디 수상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힘을 써서 말이야, 당신들 전쟁을 멈춰줬잖아. 그러니까 당신 말이지, 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실천해라고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모디 수상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욕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파키스탄 편도 또 은근히 또 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디 수상이 이제 화를 냈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50%를 때린 겁니다. 관세를. 인도가 대미관세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뭐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완전히 떼내어버린 것이죠. 인도는 특히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도를 내쳐버린 겁니다. 예.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개인적인 욕심이 관여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브라질은 또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룰라 대통령이지만 이 전임 대통령이 보소나로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룰라와의 이 대선전에서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부정선거니 뭐 이런 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확실하게 증명된 바는 없지만 그래서 룰라 측이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쿠데타 내란 음모 혐의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보소나로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성향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보소나로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좋아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 트럼프가 이제 보소나로가 저렇게 이제 공경에 처하니까 야, 좀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룰라가 또 발끈한 거죠. 당신이 뭔데 남의 나라 내정에 관여를 하냐.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이제 발끈하고 대두니까 그래? 그럼 5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브라질하고 미국은요, 오히려 브라질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브라질은. 대미 무역 수지가. 그렇다면 관세가 없어야 되는 나라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뭐 50%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국은 15%인가요? 15%죠. 예. 요 15%. 한국은 꽤 많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도 많은 거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 FTA를 하고 있었잖아요. 0%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해서 그 이전에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상의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2년 그 무렵부터 그러니까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대미 수출이 쫙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7년 그 무렵부터 대중 수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게 그것을 상당히 이제 상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미 수출에 있어서 우리는 FTA를 하고 있었고 거의 0% 관세였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똑같이 15%가 됐잖아요. 그럼 그 이점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캐나다나 멕시코나 베트남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지만 이 나라 제품들하고 한국 제품들은 그다지 그렇게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한 건 아니었어요. 일본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일본이 유리해진 꼴이 돼버린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유리했었는데. 이게 일본이 더 유리해지면서 그럼 한국 경제에도 계속 어떤 앞으로 충격이 오겠네요, 당연히. 저는 뭐 당연히 충격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해서 상대적 이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15% 관세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욱더 큰 충격인 거죠. 원래는 얼마였죠? 0%였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뭐 아주 그 미미한 관세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품목별로.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관세가 0%로 접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0%였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5%로 올라갔고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마존이든 뭐 이 코스트코든 이런 데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해서 팔 때 원가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아직은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 그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겠죠. 네. 그럼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입장에 따라 관세가 뭐 더 오를 수도 있나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와 브라질에 대해서
관세 50%를 부과한 걸 보면 이게 경제적 이유가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이유라든가 뭐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가 된 거거든요. 그 엄청난 관세가.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슈들이 해결된 게 없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주한미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된 바가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무슨 이슈인가? 이거는 이제 한미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이슈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뭐냐? 그거는 한반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이야. 그리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뭐 억지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이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북한을 막는 거는 너희 한국이 해. 지금 북한하고 비교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너희 힘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 대신에 미군은 뭘 해주냐?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은 뒷받침해 주겠다.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쏘지 못하도록은 미국이 뒷받침을 해주겠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 분야, 일반 전투력 분야에서는 그건 당연히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주한미군은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는 인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서해를 비롯해서 쭉 내려가서 대만 해협이 있고 남중국 해가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류큐 열도니 또 남태평양 지역이니 이 지역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다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해군력을 그렇게 증강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미국을 넘어섰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해군 함정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걸 막아내고 싶은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해군을 동원해서 이걸 막아내고 싶은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또 대만 점령을 막아내고 싶은데 거기에 있어서 그 주된 군사력이 뭐냐? 그건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미군, 또 괌에 있는 미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한미군을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태평양 지역에 뭔가 군사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중국과 미국 간에 군사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해요. 다만 한국군이 개입하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한국군이 개입하라는 것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주한미군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해요.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를 좀 바꾸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것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사실은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전문에 양국은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상으로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한국인들이 그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걸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그 헥세스 국방장관 그 사람은 이미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군대를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당신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미동맹과 이 방위비 또 분담금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일은 그건 한국이 감당해라라고 하는 입장 나올 거라고 봐요. 한국과 북한 사이 일은 예. 핵을 빼면 어차피 한국이 압도적이니까. 예. 뭐 그거까지 왜 미국 보고 하라 그러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이미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에게 그 서유럽 국가들에게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은 2%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2배 반으로 늘리라는 이야기예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건데,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럴 거라고 봐요. 같은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대만에도 요구하고 있고 뭐 일본에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얼마냐?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60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전체 GDP 규모가 2,700조 정도가 돼요. 2,700조 원.
거기서 한 2.3% 그게 한국의 국방비예요. 그런데 이거를 5%로 늘리라 그러면 130조로 늘려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70조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GDP 수준으로 본다면 그럼 70조 원은 어떤 수준인가? 우리나라의 기초생계수급자 있잖아요. 기초생계수급자, 그러니까 정부가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255만 이렇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생활비로 들어가는 1년 예산이 22조, 23조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요, 70조 원이면 얼마예요? 75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때 네.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쏟아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날 거냐? 다른 걸 줄이든지 아니면 세금을 걷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 그 세 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근데 세금을 그렇게 늘리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건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다른 걸 줄인다? 뭘 줄이겠어요? 지금 줄일 수 있는 가장 만만한 항목은 사실은 교육비예요. 교육비가 100조가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육비를 과연 줄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돈이 사실은 그거일 텐데 그것도 손 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 국채 발행이죠. 그냥 국가 부채 늘리는 거예요. 급속하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럽 국가들이 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유럽 국가들이 GDP의 5%로 국방비를 늘리려고 하니 이 나라들도 다 똑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세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지출을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장기 국채들 있지 않습니까? 30년 만기 장기 국채들. 이것의 금리가 급속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30년 후에 상환하는 그 국채들의 가격이 추락을 하면서 금리,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지금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국방비 증액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국가 부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네. 유럽 국가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사실은 지금 그 장기 국채 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관세도 15% 받고 방위비 분담 금액도 뭐 GDP의 5%가 늘어나고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한국이 국채도 발행하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건가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투자랑 인재들이 모두 떠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떠나는 건 미국으로 자꾸 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네. 그 반사 이익을 또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생산을 하면 네. 미국이 안 사줄 거야. 미국 들어와서 생산을 하라고. 예, 리쇼링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으로 다시 부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제일 좋은 파트너가 누구냐? 그게 대한민국인 겁니다. 사실은 중국하고 싸우지만 않는다면 중국이 제일 좋은 파트너였을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는 서로 이제 적대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났을 때 제조 강국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퀄리티 높은 네.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어디냐, 그 파트너. 그게 대한민국인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 오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거는 좋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좋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투자자들한테는 저는 당분간은 좋을 거라고 봐요. 네. 또 그러니까 투자와 같이 들어가는 한국인들, 네. 한국의 인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그게 과연 기회일 거냐 아니면 재앙이 될 거냐 그거는 지금 한국인들이 남아있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 미국으로 반도체 공장도 가고 조선소도 넘어가고 뭐 제철 공장, 배터리 공장 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보더라도 그 관련된 업종, 기업들의 주가가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에겐 좋은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돈만 가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국의 고급 인력들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미국 노동자들을 채용을 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급여부터가 이미 뭐 미국 급여가 될 거예요. 그 한국의 급여하고 미국 급여는 비교가 안 되니까 당연히 급여도 올라가고 또 결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기 자식 미국에다가 유학 보내는데 네. 그래서 자기는 심지어는 뭐 기러기 아빠 생활까지도 하는데 아니 미국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우 좋은 기회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율 관세 때문에 수출 잘 안 되지. 거기다가 투자 나가니까 뭐 이젠 국내 투자는 거의 멈춰서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유능한 인재가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그만큼 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술 발전도 더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거는 잘못하면 재앙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원화 자산을 그러면 좀 달러 자산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저는 달러 자산도 그렇게, 그러니까 원화에 비해서 달러는 낮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달러 자체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그럼 도대체 어디 뭐 장독대에 숨겨놓은 스위스 프랑 같은 거는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고, 네. 금, 뭐 이런 것들이죠. 디지털금도 포함되나요? 디지털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물러나고 그럼 진짜 불안하죠. 그래서 법률로 지금 그 디지털 자산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던 그 법률들 무력화되고 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저는 다시 과거에 트럼프 이전에 비트코인 같은 게 엄청나게 위험 자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뭐 그야말로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봐요. 요즘엔 뭐 약간 안전자산처럼 좀 옛날처럼 변동성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저는 봐요.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미국 국채로 그 담보물을 잡아라 뭐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만들어준 거죠.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하지만 미국 정부가 거기서 이제 물러나고 나면 더 이상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그러면 저는 다시 위험자산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마침 또 교수님께서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요 책도 출간하셔서 우리나라 어쨌든 인재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요 책 관련된 질문 가볍게 두 개만 드리면 실리콘밸리 유독 한국인 CEO가 적은데 인도 CEO도 있잖아요. 인도 CEO 많죠. 네. 대만 출신도 네.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 또 리사수 AMD CEO 다 대만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인의 뭐 심리적이나 뭐 문화적 특성이 있다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문화적 특성이요. 예. 네. 실제로 인텔에서 그 팀장을 하시고 오신 한국 분이 유튜브에서 그 왜 실리콘밸리에는 CEO가 없는가, 한국인 CEO가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들은 남을 이기려고 한대요. 맞죠? 1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상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남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이 글로벌 기업들, 여기에서 첨단 기업들에서 위로 올라가려면요.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해야 된대요. 많은 사람이 같이 원하기를 일하는 사람일수록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열심히 일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지 동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줘서 동료들이 성공하게 만드는 거는 매우 익숙치 않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양반은, 그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문화가 바뀌어야지만 한국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한국인의 행동 방식,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정부가 정책으로 뭐 한두 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걸 글로벌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니 남용 부회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에다가 지역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외국에다가 보내는 거, 미국에도 보내고 뭐 인도에도 보내고 해서 1년 동안을 보내줬잖아요. 아무런 임무가 없어요. 그냥 그 나라 문화를 배워라 하고 세계 곳곳에다가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1년을 지낼 수 있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삼성의 문화를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글로벌 문화로 바꿔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삼성이 얻은 굉장히 큰 이익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마케팅 방법들이었어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삼성 물건의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원했던 보다 근본적인 변화, 삼성의 문화, 한국식 문화, 폐쇄적인 문화, 이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됐다. 그거는 바뀌었지만 문화가 개방적이 됐냐? 전혀 아니고, 글로벌 문화가 됐느냐? 전혀 아니고, 그런 거죠. 그거는 LG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LG전자가 남용 부회장 때 2009년인가 그 LG전자의 CEO를 이분이 최고 책임자를 맡으면서 글로벌 문화로 바꾸어 버리려고 부사장급 임원을 외국인으로 5명을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싹 다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년 후에 계약 기간 딱 끝나고는 다 나가버렸어요. 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임원도 견디질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늘 회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 한국인 직원들도 견디질 못하고, 그래서 끝난 거죠.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삼성도 말이죠. 최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HBM 때문에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HBM 개발을 못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HBM 그 용접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D램하고 D램을 적층을 쭉 쌓아서 그걸 연결을 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구리로 그 연결망을 쫙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TSMC란 말이에요. 그걸 거기서 개발을 한 거고. 그래서 TSMC 출신의 임원, HBM, 그 용접, 요것과 관련된 임원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계약 기간 끝나고 그냥 가버렸어요. 삼성은 아직도 그거에 성공 못한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왜 갔는지. 왜냐면 한국에는 외국인 임원이나 대표가 진짜 거의 없긴 하네요. 거의 없어요. 미국엔 되게 많은데. 지금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데가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대표이사 사장을 미국인으로 영입했잖아요.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으로 영입을 하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냐면 2000년대 중반에 정의선 씨가 기아자동차 부회장으로 갔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아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으면서 그때 디자이너였네. 피터 슈라이어라고 하는 BMW 그 디자이너 출신 임원을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아자동차의 모델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글로벌한 수준으로 바꾸게 되고, 그 컨셉으로 기아자동차를 완전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했던 거고, 외국인 독일 출신 디자이너들 영입하고, 그래서 이게 성공하니까 아예 이번에는 사장까지 미국인으로 영입을 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현대 기아차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풀뿌리 문화까지도, 현대 기아차의 풀뿌리 문화까지도 글로벌하게 바꾸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지만 최소한 상층부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근데 그게 유일한 성공 사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금 위험한 시대에 미래 세대가 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뭘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영어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84년부터 88년까지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데에서 PhD 과정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뭐 개인 자랑 같지만 좀 저는 영어를 좀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PhD 과정을 하면서 PhD가 박사과정 아닌가요? 예,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미국 학부생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예, 2학기를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르쳤으니까. 네. 그런데 미국인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글로벌 감각, 뭐, 감정, 뭐, 여러 가지. 예, 문화. 일단 매우 불편하고, 미국인하고 같이 있다는 게 매우 불편하고, 관심사도 다르고, 같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영어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그냥 기본인 건데. 그렇죠. 기본 이상이 영어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섞일 의향이 있으면 기꺼이 나는 저 사람들하고 섞이겠다고 하면 그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섞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이 유학생들이 그 학교에 상당히 많아. 한 500명 됐었어요. 대부분 다 미국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끼리만 돌아요.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미국 친구를 사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미국 갔는데 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만 돼도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깐난쟁이부터 집안에서 가정교육부터 네.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20년 지나면 해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지금. 거기서 핵심 역량이 책에 보니까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라든가 회복 탄력성이라고요. 예. 그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안 가르쳐요. 네. 우리는요, 낯선 사람하고는 멀리 하라고 가르쳐요, 부모들이.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아무하고나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하고나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나하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일수록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는 시너지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술 먹고 즐길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걸 알고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뭔가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어릴 때부터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부모가 먼저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아이들한테도 인사시켜라. 안녕하세요부터. 그것도 안 해요. 이제 안 하는 시대죠. 예, 그것도 안 해요. 그럼 외국인하고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립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제 경제도 완전히 시대가 달라져서 과거에는 수출입이라고 하는 게 물건이 오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트럼프가 관세를 저렇게 때리기 시작하면서 물건이 오가는 시대가 아니고 공장이 옮겨가고 사람이 옮겨가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와 같은 문화 속에서는 한국은 그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른들은 할 수 없죠, 그거 뭐. 어른들은 이제 할 수 없는 거지만 아이들부터라도 이제부터 바꿔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왜? 해보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거고. 예, 반드시 실패하는데 그냥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그렇죠. 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다시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바꿔서 다시 해보고 하는 그것을 그냥 과정으로 뭐 최선 가장 좋은 거는 그 과정을 즐기는 거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라도 갖춰줘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